그는 커피를 팔지 않았다. 사람들의 꿈을 팔았다. 하워드 슐츠. 지금은 누구나 아는 세계적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CEO지만 그의 시작은 말도 안 되게 가난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기회의 반대편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슐츠는 뉴욕 브루클린의 공공주택에서 자랐다. 샤워도 제대로 되지 않는 허름한 집. 겨울엔 찬물이 얼어붙었고 여름엔 전기도 끊겼다. 아버지는 군대와 운송일을 전전했고 어머니는 늘 병약했다. 그가 어릴 적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다친 아버지가 피투성이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장면이었다. 보험도 복지도 없던 시절. 한 번 다치면 가족 전체가 무너졌다. 그때 슐츠는 결심했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는 누구도 버려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아이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숍을 가진 CEO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전혀 쉽지 않았다. 슐츠는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도 알바를 전전하며 하루에 34개의 일을 병행했다. 그는 졸업 후 시라크스에 입사했지만 직장 안에서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 다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커피 기계 유통업체에 입사한다. 그곳이 바로 스타벅스의 초기 회사였다. 그 당시 스타벅스는 단순한 원두 판매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커피 회사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봤다. 출장으로 간 이탈리아 밀라노.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에스프레소바 문화를 접한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모여들고 그 공간에서 대화하고 웃고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충격을 받는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다. 그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스타벅스에 제안한다. 이탈리아식 커피 문화를 미국에 들여옵시다. 커피가 아닌 경험을 팝시다. 하지만 창업자들은 반대했다. 우린 그냥 원두를 파는 회사야. 쇼를 벌일 생각 없어. 슐츠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스타벅스를 떠나 스스로 자금을 모아 일지오날레라는 커피바를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미국 사람은 그렇게 진지하게 커피 안 마셔. 그냥 패스트푸드처럼 마시는 게 미국 스타일이야. 하지만 슐츠는 움직였다. 사람들이 왜 커피를 마시는지 집중했다. 어떻게 마시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마시느냐에 집중했다. 결국 그는 투자자를 모았고 다시 스타벅스를 인수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탈바꿈했다. 슐츠는 스타벅스 매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집, 직장 그리고 스타벅스. 사람들이 머무는 세 번째 공간. 그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공간을 판 것이었다. 매장 직원에게도 그는 철학을 적용했다. 파트타이머까지 의료보험을 지원했고 대학 등록금까지 보조했다. 가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이 버림받는 세상이 싫었다. 슐츠의 가장 큰 성공은 커피가 아니다. 그는 브랜드의 영혼을 불어넣었고 직원과 고객에게 존엄을 팔았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잊는다. 커피 맛은 잊지만 자신이 대접받았던 방식은 기억한다. 그가 말한 브랜드 철학은 단순했다. 커피는 도구일 뿐 스타벅스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단순히 결과만 좇고 있지는 않은가? 슐츠는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었다. 가진 건 단 하나, 나는 다르게 살겠다는 간절함이었다. 그 간절함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브랜드가 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매일 찾는 공간을 만들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 일이 반복일지라도 당신의 태도는 반복이 아닌가? 매일 똑같은 커피를 팔아도 스타벅스는 사람을 감동시켰다. 오늘도 당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담아보자. 그 의미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워드 슐츠는 말했다. 당신의 시작이 어디든
당신이 어디에 도착할 수 있는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 가난은 핑계가 아니다. 환경은 변명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 그는 한때 비디오 대여료 $40 때문에 분노했다. 단 한 편의 영화 아폴로 13을 늦게 반납한 대가였다. 그런데 그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그의 이름은 리드 헤이스팅스. 오늘날 넷플릭스를 만든 남자다. 그는 말한다. 세상의 모든 불편함은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다. 하지만 아무도 처음부터 그를 천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프로그래머로 시작했고 첫 창업에서 엄청난 실패를 맛봤다. 그는 젊은 시절 프로그래밍 교육업체를 창업했지만 관리 능력 부족, 팀워크 붕괴, 고객 서비스 부재로 회사는 흔들렸다. 결국 그는 회사를 매각해야 했고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 그는 선택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다. 그 결심이 바로 넷플릭스를 만든 씨앗이었다. 비디오는 대여료가 비싸고 반납을 놓치면 벌금이 붙는다. 고객은 불편해하지만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헤이스팅스는 묻는다. 왜 고객은 이렇게 불편한 구조를 참아야 하지? 그는 결국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벌금이 없는 비디오 대여점을 만든다. 고객은 반납 날짜 없이 자유롭게 본다. 그리고 정액제로 돈 걱정 없이 이용한다. 사람들은 웃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지? 비디오 하나에 배송비까지 쓰면 손해 아닌가? 하지만 그는 믿었다. 고객 경험이 이기면 비즈니스는 반드시 따라온다. 넷플릭스는 초기에 DVD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였다. 누구나 원하는 영화를 집에서 주문하면 DVD가 도착하고 반납은 천천히 해도 됐다. 처음에는 느렸다.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다. 그리고 고객들이 기존의 블록버스터에 질려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블록버스터는 비효율적이었다. 불친절했고 벌금은 높았고 매장까지 가야 했다. 넷플릭스는 달랐다. 편했고 저렴했고 유연했다. 그리고 어느 날 리드 헤이스팅스는 블록버스터의 회사를 팔기 위해 찾아간다. 그는 말한다. 우리 넷플릭스를 인수하세요. 당신들이 가진 유통망과 우리의 기술이 만나면 영화 산업을 바꿀 수 있어요. 블록버스터의 경영진은 비웃었다. 그냥 온라인 비디오 배달업체잖아. 그런 건 곧 사라져요. 그 제안은 거절당했다. 금액은 단 $5천만. 결과는 어땠을까? 10년 뒤 블록버스터는 파산했고 넷플릭스는 수백억 달러 가치를 가진 글로벌 플랫폼이 되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시도한다. 스트리밍, CD도 우편도 없는 바로 보는 시대. 리드 헤이스팅스는 대담했다. 우리의 주력 서비스인 DVD 배달을 버리자. 미래는 스트리밍이다. 임원들은 반대했다. 아직 인터넷 인프라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고집했다. 지금 우리가 안 바꾸면 누군가는 우리를 바꿀 것이다. 그의 선택은 옳았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중심 구조로 재편되었고 그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 투자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그리고 전 세계 히트작 기묘한 이야기, 오징어 게임까지. 넷플릭스는 단순한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 왕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우리는 고객이 가장 싫어하는 걸 가장 먼저 바꾼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실패에서 배웠다. 과거에는 조직을 몰랐고 팀을 믿지 않았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려 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만들 때는 자율과 책임을 철학으로 삼았다.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준다. 휴가도 무제한이다. 보고 체계도 단순하다. 그 대신 책임은 강하다.
그는 말한다. 직원에게 진짜 권한을 줘라.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최고가 된다. 이 철학은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데이터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했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 시대를 열었다. 지금 넷플릭스는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되며 1억 명 이상이 매일 접속하는 세계 최대의 영상 플랫폼이 되었다. 단 하나의 불편에서 출발한 아이디어. 왜 늦게 반납했다고 $40를 내야 하지? 그 질문 하나가 세상의 습관을 바꾼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저 참으며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리드 헤이스팅스는 말한다. 불편함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는 신호다.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불만을 무시하지 말자. 그 안에 기회가 있고 그 안에 변화가 숨어 있다. 당신의 불편은 다른 사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불편을 직접 해결해 보자. 그게 바로 당신만의 넷플릭스가 되는 길이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 그녀는 태어났을 때 이미 가난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차별당했다. 흑인, 여성, 빈민층. 그 누구도 그녀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조차 그녀를 포기하려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었다. 절망.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가 된다.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 이제 우리는 그녀를 미국의 미디어 여왕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맨발로 흙길을 걷던 그 가난한 아이였다. 그러나 나를 만든 건 그 길에서 배운 용기였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여전히 차별받던 존재였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기회는 제한되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안정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본 적이 없다. 어릴 적부터 폭력과 가난, 차별이 일상이었고 가족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했고 입고 다니는 옷은 헌옷, 먹는 음식은 급식뿐이었다. 그러나 오프라에게는 단 한 가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다. 말의 힘을 믿는 능력.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다. 도서관이 유일한 피난처였고 그 안에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말했다. 현실은 너무 잔인했지만 책 속에 나는 강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녀는 뉴스가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방송계에서 차별받던 흑인 여성이라는 벽을 깨고 점점 더 큰 무대로 나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절과 실패의 연속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다. 그녀는 처음 앵커로 일할 때 외모와 말투 때문에 해고당했다. 너는 화면에 어울리지 않아. 너무 감정적이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감정을 숨기기보다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포맷을 바꿨다. 사건을 전달하는 뉴스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쇼를 시작했다.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다. 인터뷰로 누가 울고 웃는다고. 감성에 치우친 콘텐츠는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사람을 이해했다. 공감했고 함께 울었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상처까지 드러냈다. 그 진심이 전해졌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고 그녀는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다. 범죄자, 대통령, 가수, 일반인.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태도로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다. 그녀는 성공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벌었지만 가장 먼저 장학재단과 기부재단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학교를 세웠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선물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받은 기회는 우연이 아니다. 이 기회를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성공한 게 아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학벌도 배경도 없었고 돈도 도움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의 힘을 믿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용기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실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차별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꾸었다. 그게 오프라 윈프리가 가진 진짜 성공의 비밀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목소리로 세상에 말하고 있을까? 오프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도록 만들었다. 오늘 당신에게도 시련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그건 메시지의 씨앗이다. 그건 공감의 자격이다. 당신은 실패했을 수도 있다. 당신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4살에 출산했고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어릴 적엔 글로 끼니를 때우던 아이였다. 그런 그녀가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가능성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당신의 목소리를 믿어라. 당신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상처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하세요.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수조 원의 매출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 하지만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강한 카리스마도 없었고 누구보다 앞서 나서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경청했다. 배려했고 공감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힘으로 무너져가던 기업을 다시 일으켰다. 그의 이름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대 초반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의 혁신에 밀리기 시작했고 모바일 시대의 흐름을 놓치며 점점 존재감을 잃어갔다. 조직 내부는 경직돼 있었고 성과주의 문화 속에서 협업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경쟁자가 되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티아 나델라다.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 엔지니어로 일했던 그는 수십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었다. 스타 출신도 외부 영입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회사를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CEO로 취임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다. 내부 출신은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기술 혁신보다는 유지에 집중하겠지. 그러나 그는 취임 연설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증명하려 들기보다 다른 관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문화부터 바꿨다. 성과 지표보다 사람 중심, 경쟁보다 협업, 완벽한 결과보다 학습하는 과정. 그는 기술보다 조직의 마음을 먼저 바꿨다. 그는 내부 교육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리더십 세션에선 기술보다 감정 지능을 강조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매 순간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도 바꿨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제품만 고집했다. 자체 운영체제, 자체 생태계. 하지만 나델라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애플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오픈마인드,
협력 중심 전략? 그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반대가 컸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고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했다. 사티아 나델라는 기술로 사람을 연결했고 기업을 바꾸었고 세상을 부드럽게 리드했다. 그는 말한다. 리더는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늦게 말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전제를 버렸다. 대신 배우겠다는 자세로 매 순간을 대했다. 그는 회의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아이디어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더 집중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키워드, 크로스 마인드셋, 고정된 능력보다 성장하려는 자세. 그는 조직 전체에 배우는 조직 문화를 심었다. 지금 당신이 부족한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 한 문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움직였다. 성과보다 태도를 보았고 실패보다 학습을 보았다. 그는 가정에서도 같은 자세를 실천했다. 첫째 자녀는 뇌성마비로 평생 병상에서 살아야 했고 그는 삶의 많은 시간을 가족과의 연결에 쏟았다. 그는 가족을 돌보면서 공감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공감은 연민이 아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 보는 태도다. 그는 이 공감의 힘으로 수만 명의 조직을 이끌었다. 기술 기업, 데이터 중심 기업에서도 결국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 지금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따르고 있는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이기는가?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 이끄는가? 아니다. 이제는 귀 기울이는 리더, 함께 성장하는 리더, 다름을 존중하는 리더가 진짜 변화를 만든다. 사티아 나델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는 말한다. 당신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잘 말하는가가 아니다. 얼마나 깊이 듣는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 작은 모임에서 나의 태도는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강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깊이 듣는 사람이 되자. 결과를 따지는 사람보다 과정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자. 비판하기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되자.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이끄는 힘은 바로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학교는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믿었다. 가난했고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와도 자주 싸웠다. 그는 집을 나왔다. 갈 곳은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홈리스로 살았다. 학교 근처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자고 남이 버린 음식을 뒤지며 하루를 버텼다. 겨울엔 얼어붙은 침낭 속에서, 여름엔 곰팡이 낀 지하실 바닥에서 살아야 했다. 그는 말한다. 난 바닥이 뭔지 안다. 그 바닥이 나를 살렸다. 그의 이름은 에릭 토마슨. 지금은 전 세계 수백만 청춘을 울린 전설적인 동기부여 연설가다. 그는 어떻게 절망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모두가 잠든 새벽, 그는 홀로 깨어 있었다. 허기, 추위,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울리는 내면의 소리.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인가? 어느 날 교회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에게 한 노신사가 말을 건넸다. 얘야, 내 눈빛엔 분노가 가득하구나. 그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쓴다면 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문장이었다. 그는 다시 돌아간다. 학교로. 처음엔 수업을 듣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햄버거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노트 하나를 닳도록 써내려갔다. 그리고 결국 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학 입학, 대학원 진학, 박사 학위 취득. 그는 말한다. 나는 똑똑하지 않았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연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었다. 감동을 주려는 대사가 아니었다. 그의 연설에는 삶이 녹아 있었다. 그가 가장 유명한 연설은 당신이 숨을 쉬는 것보다 성공을 더 원할 때라는 제목이었다. 한 청년이 성공을 원한다고 찾아온다. 멘토는 그 청년을 바다로 데려간다. 그리고 머리를 물속에 넣는다. 청년은 숨을 못 쉬어 버둥댄다. 결국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머리를 꺼내주며 말한다. 방금 넌 무엇을 가장 원했지? 숨을 쉬고 싶었어요. 맞아. 성공하고 싶다면 그 숨을 쉬는 만큼 간절해야 한다. 에릭 토마스는 말한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성공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난 간절히 원해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말한다. 노력?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헌신은 할 수 없어도 하는 거야. 그의 메시지는 항상 직설적이다. 하지만 진심이다. 그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에릭 토마스는 지금은 미국 전역을 누비며 청소년, 직장인, CEO, 운동선수에게 강연을 한다. 리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타이거 우즈, 나이키, GM, FBI까지 수많은 리더들이 그를 초청해 동기부여를 받는다. 그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난다. 그는 말한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내 메시지는 죽는다.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말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하게 실천한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가? 정말로 원하는가? 숨을 쉬는 것보다도 더? 그렇다면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무조건. 에릭 토마스는 말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결정이 중요하다. 당신은 가난할 수도 있다. 학벌이 없을 수도 있다. 도와줄 사람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오늘 더 일찍 일어날 것인가? 오늘도 다시 시작할 것인가? 오늘 자신을 믿어줄 것인가?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는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당신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걸을 것인가? 그저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성장하는 하루로 만들자.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